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주차요. 오늘은 점유권부터 볼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59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물권 종류들 쭉 봤었어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은 몇 가지였냐면 8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위 강론이에요. 강론. 8가지가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질권은 시험범위에서 빠지니까 유치권, 저당권 차례대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점유권 봤잖아요. 그럼 점유권이라는 건 뭘 하면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점유하면, 예.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말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지배,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존중하는 권리를 점유권,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에게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도둑에게도. 그래서 정당한 권리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 상태만으로서 인정되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뭘 봤었냐면 물권적 청구권 봤었잖아요. 그 물권적 청구도 근거에 따라 2가지였어요.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고 본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본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본권이라는 것은 정당성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점유권은 정당성과 상관없이 사실상의 문제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럼 저는 도둑이면 뭐만 인정이 되는 거야? 점유권이 있는 거고 본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은 어떨까요? 도둑 맞은 사람.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난당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를 잃어버렸으니까 점유권은 없지만, 그러면 본권, 소유권은 없어져 있는 거야. 있는 거죠. 그 얘기에 잠깐 써있죠. 도둑은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는 것이고, 도난을 당한 사람은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점유의 관념화라는 제도가 나와요. 3가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점유 보조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넘겨보면 간접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인의 점유, 이 3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우리가 보통 점유의 관념화 또는 예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어감상 보세요. 어감상. 이름이 얘 뭐 하는 애래요?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래. 그럼 얘는 점유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보조할 뿐이지 점유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문을 한번 보시면 195조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서 한대요?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지시를 내리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예를 들 수 있냐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사도우미, 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점유 보조자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 알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바가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 물건 다 관리합니다. 사장님은 하루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알바예요? 알바 점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점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야? 사장에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수험상으로 출제가 된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보조자의 집인데 얘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점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요. 점유보호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장은 갑. 근데 이제 을이라는 이제 직원이 요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점원이, 이 점원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갑과 을의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시관계. 물론 여기서 지시관계는 계약상의 지시관계를 말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점유자가 되는 사람은
지배하고 있는 점원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소위 점유주. 이 점유주가 바로 점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애가 A라는 애가 와가지고요. 큰 가방 들고 가게 와가지고 막 물건을 퍼담더니 들고 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도망갔어요. 그럼 도망가면 얘한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요 점원이 청구하는 거예요? 이 점유주, 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해야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하려면 당연히 점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인데 이게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이 가게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A가 내 거 돌려주세요라고 소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럼 반환 청구는 요 점원에게 하는 거예요? 요 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사장에게 하는 거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목적물의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뭐가 될 수도 없다.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 판례도 그 얘기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보조자예요. 그럼 얘를 왜 점유의 예외 관념화라고 부르냐면 요 사장님은 물건을 현재 사실상 지배를 해요? 지배하지 않아요? 사장은 지배하지 않죠. 그런데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점유가 관념화되었다라고 해서 점유의 관념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간접점유가 있어요. 조문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얘는 이름 딱 들어보니까 간접 점유하고 있대. 그럼 얘는 점유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자인 거야. 그러니까 보조자는 보조하는 사람이지 점유자가 아닌 거고 얘는 점유자야. 자, 법률 관계가 나열되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뭐 질권,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등등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할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빌려준 거죠. 자,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전당포. 그렇죠?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랑 사용대차는 우리 개념 봤었죠? 빌려서 쓰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야? 임대차는 차임 내야지. 유상계약. 근데 똑같은데 공짜로 빌렸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용대차. 요건 무상. 공짜계약. 자, 임치계약이라는 건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건 보관계약을 말합니다. 보관계약. 그래서 물건을 보관시키는 거. 우리 뭐 창고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물건 일정 기간 맡기고 보관료 내고 나중에 찾아오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번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야? 돌려받아야지. 그래야지만 간접점유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인데 그럼 현재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임차인이죠. 얘가 직접 점유합니다. 근데 요 갑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 이제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냐면 임대인 갑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요 임대차 기간 동안 이 갑의 점유를 박탈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좋으니까 얘도 점유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대신 직접 점유하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간접 점유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요 간접 점유가 성립하려면 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를 연결해주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점유를 연결해주는 점유 매개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갑이 을에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 반드시 있어야 돼.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팔아버렸어요. 매매를 해버리면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예요? 점유 상실이에요? 상실인 거예요. 간접 점유가 되려면 매개 관계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점유자라고 부르면 직접 점유자는 물론이고 누구도 꼭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에 해당된다라는 점
그러면 보세요. 병이라는 애가 을의 물건을 침탈했어요. 얘가 이제 빼앗아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갑이 할 수 있다, 없다? 점유자야, 아니에요? 간접점유자지.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갑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점유자라고 하면 항상 간접점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취득시효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몇 년을 점유해야 되냐면 20년을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직접 점유해야 될까요? 간접 점유를 해도 될까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점유는 항상 뭐가 포함된다? 간접 점유가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담보물권 중에 중요한 게 유치권이 나와요. 유치권도 잠깐 우리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생명은 점유예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얘는 간접 점유해도 되는 거예요? 직접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믿으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는 다 뭘 포함한다? 간접 점유 포함하는 거야. 그럼 유치권도 역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간접 점유가 포함되는 거야.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는 뭐 개념 확인하시면 되고, 기억하실 점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예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 취득도 할 수 있다. 요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죠. 취득 시효를 간접 점유 형태로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세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했대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할 수 있죠. 대신 자기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주라고 해야 돼? 임차인에게. 그러면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요 병이라는 애가 침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갑이 간접 점유자니까 얘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는 거고, 일단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누가 사용해야 돼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그럼 누구에게 반환해라? 을에게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임차인이 나 싫어, 나 이제 정 떨어졌어, 나 안 받아 라고 하면 그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접 점유도 왜 지금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냐면,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지. 근데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현실적인 게 아니라 관념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인의 점유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애가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포괄승계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을이 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점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겠어요? 사망시지, 사망시. 사망과 동시에 을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인도받지 않아도 점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을이 갑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돼요. 심지어 이 물건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건물 하나 샀단 말이야. 근데 이 아들놈은 맨날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뭐 남는 거 없나?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 사고도 얘기 안 하셨어.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얘가 그 건물이 있다는 걸 몰라도 점유권은 당연 승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점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관념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이제 상속이고, 대신 상속받으면 갑의 것이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특성상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돌아가신 분이요. 돌아가신 분의 점유와 내용상 동일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분리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줄여서 말하면 상속받은 사람은 분리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주 점유자다. 타주 점유라는 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합니다. 그럼 갑이 타주 점유자면 상속받은 을은 무슨 점유겠어요? 무조건 타주예요. 얘가 상속받아 놓고 아유 난 우리 아버지 모르겠고 나는 내 점유를 따로 주장할 거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다 승계되는 거야. 상속의 경우는. 그래서 일단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서 세 가지를 보셨어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얘는 보조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고,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근데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를 연결해주는 관계,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게 존재해야 돼. 매개 관계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개.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해주면 매개 관계는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승계합니다. 대신 자기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 좀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고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이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라고 불러요. 자, 자주와 타주. 그럼 이거 왜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이 딱 3번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점유 취득시효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요 을이라는 애가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요건이냐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야 돼요. 그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얘가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20년을 점유하면 바로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지. 얘가 이제 이 요건을 갖춘 다음에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를 말하고 평온은 평화롭고 온화하게. 평온의 반대말은 뭐냐? 폭력, 강포 이런 거고요. 공연이라는 건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라는 거야.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은비인데 은긴 숨길 은자 비밀 비자잖아요. 숨겨서 비밀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이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서 을이 갑에게 아저씨 제가 아저씨 땅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 주세요라고 하면 갑이 줄 거야 안 줄 거야? 고생이 많으셨어. 이러면서 줄 리가 없잖아. 그럼 이 경우에 을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소송 들어갔을 때 이 요건을 을이 모두 갖췄다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기라고 법원이 판결할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얘예요. 얘. 평온 공연 웬만하면 평온하고 웬만하면 공연해요. 그러니까 실제 취득시효 사건에서 평온 공연을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20년의 기간 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일 문제는 자주점유냐 타주냐 이거야. 그럼 이제 법원이 얘가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2000년부터 20년까지 시효를 완성했다는 거야. 그럼 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2000년에 왜 점유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내고 샀어. 또는 내 땅이랑 바꿨어. 또는 증여받았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샀다. 증여받았다. 이런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럼 이게 밝혀지면 자주점유야. 근데 20년 전에 왜 점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내가 빌렸지 이럽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그럼 전세권. 그럼 빌린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타주점유로 돼요. 그럼 이게 밝혀지면 얘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임대차, 사용대차가 밝혀지면 취득시효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판례가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첫 번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낼 거냐면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제가 임차인이면 객관적으로 자주예요, 타주예요? 빌린 거니까 타주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임차인 맞다.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하면 자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야.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취득시효 사건은 아무리 짧아도 막 10수년, 2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외형적,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분명하지 않다면 얘를 자주로 취급할 거냐 타주로 취급할 거냐가 문제인데 뭘로 인정하냐면 자주로 추정합니다.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점유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되는 자주와 타주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취득시효를 처음에 공부하시면 의문이 생겨요. 이게 뭐지? 그럼 남의 땅에 가가지고 20년 버티고 있으면 내 땅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로 인정돼야 돼? 자주점유, 자주점유. 그럼 이제 이런 취득시효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는 구민법은 소위 의사주의였어요. 의사주의. 그러니까 구민법, 옛날 민법, 그리고 이제 현행민법. 구민법은 의사주의라는 방식을 취했고요. 현행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데 얘는 형식주의예요. 그럼 차이점 뭐냐면 옛날에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의사.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매매 계약을 했대. 얘가 이제 인도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지. 근데 옛날 민법, 구민법은 안 그랬어요. 구민법은 당사자 간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뭐가 있으면 의사가 있으면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옛날 민법에 따르면 누가 소유자인 거야? 을이 그냥 소유자인 거야. 옛날에는. 근데 우리 민법이 변경되면서 형식을 갖춰야 한다라는 형식주의로 전환된 거야. 그럼 현행 민법은 누가 소유자인 거야? 갑이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의사주의를 취했던 관계로 돈 내고 샀지만 실제로 등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야.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유권 등기를 받아오려면 매매 증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을이 뭘 주장해서 등기를 받아오는 거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취득시효죠. 20년간 내가 점유했으니까 등기조라고 받아오는 거야. 또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막 피난 가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살면서 그 땅 뭐 돈 내고 사거나 하면서 자기가 사용을 했어요. 수십 년간. 근데 갑자기 당신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박탈 이럴 수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뭘 주장해서 등기만 받아오면 되는 거야?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등기를 받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취득시효를 해서 등기를 받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재 잠깐 보시면 62쪽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주냐 타주냐의 여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온 것처럼 목적물을 매수했다. 당연히 소유사가 있는 거죠. 자주고 또는 교환, 증여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데 근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 또는 뭐 뒤에 나오는 것처럼 3번에 보시면 마지막에 임대차 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타주점유다라는 게 판례예요.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갑의 땅인데
갑의 땅인데 의리하는 사람이 조상님을 모셔야죠. 오래된 우리의 매장 문화 때문에. 그러면 보통 조상님을 어디다 모셔요? 라고 하면 보통은 뭐라 그래요? 선산에 모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산 있는 가문은 많지 않았고요. 선산이 없으면 그냥 내 땅에 모시면 돼요. 내 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땅에 모셔야지. 그럼 이 경우에 갑의 땅인데 을이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주의를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을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의사가 이 땅을 소유할 의사예요? 이 땅을 사용할 의사예요? 얘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이지만 내가 좀 써야지라는 타주 점유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야. 명의 신탁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갑이 을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명의 신탁은 특별한 얘기 없으면 유효였어요?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의뢰하는 사람은 이 목적물을 점유할 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거 누구 거예요? 갑이 을한테 너 좀 갖고 있어봐 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럼 이 수탁자,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는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자주점유가 기본이다. 자, 근데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분명하지 않대. 그럼 뭘로 인정한다고요? 자주로 추정합니다. 197조 1항 규정.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취득시효가 문제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돼요.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는 자가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돼. 부정하는 자가. 왜? 가만히 있으면 뭘로 인정되는 거니까.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타주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작년에 여기 출제가 됐었고요.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자, 선의라는 건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데,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고, 악의점유라는 건 자기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아, 이거 나한테 권리가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해요. 요걸 이제 소위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라고 하는데, 의심을 품고 하면 선의로 인정할까 악의로 인정할까? 우리 판례는 악의로 봐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는 악의점유로 인정합니다. 자, 조문 몇 개 좀 볼게요. 197조 나옵니다.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이라는 건 뭐 형태, 모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몇 가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4가지. 일단 뭘 인정해 줘요? 자주. 그리고 선의, 평온, 공연 4가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얘가 점유한 원인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뭘로 인정한다? 자주로 인정한다 그랬죠? 요 조문 때문에 그래요.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뭐는 추정해 준다. 자주는 추정해 줘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건 4개입니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나오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이 문제가 되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쓱 나오면 이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틀려.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과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객관식 공부하실 때는 점유자의 추정 나오면 의식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과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과실 없이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고. 그럼 선의 점유자요. 나는 권리가 있는 줄 알았어.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였는데 얘가 결국 소송에서 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악의로 바뀔 거예요. 근데 언제 악의로 바뀌느냐면 그 소가 제기된 때, 제소시부터는 악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뭐 회복자 관계 공부할 때 그때 좀 따로 볼 거고요. 그럼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출제할 거냐면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조는 조문 가지고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중요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계속의 추정 198조입니다. 전후 양시에, 그러니까 전이랑 후랑 두 시점이에요.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도중에 점유가 중단되어도 될까요? 계속돼야 될까? 계속돼야 돼요. 근데 점유자가 요거를 계속 점유해 왔다는 걸 일일이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만 밝혀주면 된대. 전하고 후하고. 예를 들어 2000년에 점유한 사실 밝혀주고요. 그리고 후 2020년에 점유한 사실을 밝혀주면 가운데 건 계속 점유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할 필요 없다. 요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 1월 1일 날 개나리 아파트 A동 101호에 살았어요. 2020년에도 개나리 아파트 A동 101호에 살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 2000년, 2020년 계속 살고 있다면 가운데 거는 계속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야. 근데 제가 반드시 계속 살았을까요? 이사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입증해야 돼요? 깨려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거야. 깨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그 얘기고. 자,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목이 권리의 적법 추정이에요. 그럼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이 사람은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야. 부동산하고 좀 다르죠. 부동산은 추정력이 점유에 부여되어 등기에 부여돼요. 등기지. 근데 얘는 점유잖아요. 점유. 그럼 얘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동산에만 적용되고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좋은 시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좋아 보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 제 시계 좋은데 제 저거 어디서 샀지? 이런 생각 1번. 자, 2번. 와, 제 거 좋은데 제 저거 어디서 훔쳤지? 보통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시계를 점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디서 산 걸까요? 훔쳤을 수도 있어요. 훔쳤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뭐 해주겠다? 추정해 주겠다. 근데 부동산은 중요한 게 뭐다? 등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 부동산은 현재 점유하는 사람에게 권리적법 추정을 해줄까요? 등기명인에게 해줄까요? 등기명이에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200조는 동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죠.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점유가 아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돼요.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을 부여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나오는데 중요하긴 한데 좀 어려운 파트예요. 요거는 우리가 정규과정, 본과정 가서 볼 거고 점유권은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소유권 좀 볼게요. 교재 6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론에서 점유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유권. 소유권이 가장 이제 완전한 물권인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소유권 안에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사용수익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대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권을 영구 포기하는 것을 합의하면 될까 안 될까? 아까 우리 지난주에 물권은 지들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법이 정해요? 법이. 그럼 법이 뭐 하래? 사용수익 처분이래. 근데 둘이 합의해서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돼. 그건 새로운 물권이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죠. 자연석, 광물, 지하수. 그러니까 요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그럼 이 토지 소유권은 요 지표면에 미쳐요? 지하, 지상에 미쳐요? 그렇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와 지상에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인데 예를 들어 이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럼 이 건물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그럼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죠. 자,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 속하는 거죠. 이건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를 별도로 하려면 뭘 취하라 그랬어요? 명인방법이나 임목법에 의해 등기하면 돼요. 여기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 타인이 재배한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요 농작물도 기본적으로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게 맞겠지만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다 누구 거다? 경작자 거예요. 그렇죠?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오랜만에 내 땅 한번 보러 갈까 하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다가 누가 쪽파를 쫙 다 심어 놓은 거야. 그럼 제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땅에 쪽파를 심어놨네? 화딱지 난다고 그거 다 엎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재물 손괴입니다. 누구 거예요 그건? 경작자 거야. 그럼 이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경작자에게 있어요. 대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농작물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돌이 있어, 돌. 근데 어떤 돌이래요? 자, 원래 있는 자연석이야. 그럼 이건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 일부일까? 토지의 일부입니다. 근데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각한 석불이 있어, 석불. 부처님상. 자, 그럼 요거는 토지의 일부일까요? 별개일까요? 별개다라는 게 판례요. 자, 요 땅 밑에 보니까 천연 지하 동굴이 있어요. 천연 지하 동굴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일까?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광물이 있어요. 광물. 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광물이라는 건 뭐예요? 광업권이라는 준물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이에요. 그럼 이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걸까요? 별개일까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요거는 광업권이라는 준물권이 따로 법으로 돼 있고 요건 광물은 토지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밑에 막 물이 흘러. 온천수나 지하수가 흘러요. 그럼 온천수나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일까요?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 일부니까 요 온천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온천권이라는 물권이 따로 있다 없다? 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광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광물만을 객체로 하는 뭐가 있다? 광업권이라는 준물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물은 토지의 일부인 것이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온천수를 목적으로 하는 온천권이라는 물권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건 토지의 일부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나중에 뭐라고도 표현하자면 동그라미 쳐진 거는 소위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된다라는 말을 써요. 토지에 부합되었다. 근데 X 쳐진 거는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왜 공부하냐면 만약에 이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토지의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이 토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저당권이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겠지. 토지를 경락받으면 법원에서 막 부록으로 건물 껴줘요? 그럴 리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동그라미 쳐진 거는 경락인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야. 왜? 토지의 일부가 가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X 쳐진 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부합이냐 아니냐. 나중에 저당권 가서 공부하겠지만 저당권은 소위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다 같이 넘어가는 거죠. 기본으로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소유권 취득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취득쇼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로 취득할 수도 있고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고.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취득쇼, 점유 취득쇼를 볼 거야. 얘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요번 35회 시험에서 쉬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71쪽인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그러면 점유한다고 소유자래요? 등기하래요? 뒤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 다 등기해야 돼. 이게 187조의 예외다라고 한 거죠. 187조는 뭐였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법률 행위를 했으면 변동되기 위해서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등기. 근데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럼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죠. 법률 행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 그래서 얘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의는 뭐 우리 자주점유할 때 본 거고, 자, 요건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해야 돼요. 그럼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건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구별해요? 객관적으로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명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예요 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중단되면 안 되고. 근데 여기 보조단에 보시면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 빌려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점유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으로 간접 점유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시효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점유했다고 소유자가 아니라 뭘 하라고 했냐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죠. 갑이 등기되어 있고 을이 20년의 점유를 완성했어요. 그럼 얘가 20년의 점유를 완성하면 등기 주세요 라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돼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에요? 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얘가 소유자잖아요, 지금. 그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얘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거니까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야. 그럼 채권이면 아무에게나 주장합니까? 상대방에게 해야 돼. 채권은 상대성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주장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하냐면 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의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문제인데 만약에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 보시면 2020년에 시효가 완성됐는데 언제 등기가 넘어갔대? 19년. 그러면 완성 후에 바뀐 거예요? 전에 바뀐 거예요? 전에.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받아올 수?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굴까요? 을이겠지. 을에게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완성 당시 상대방이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근데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대. 그럼 20년에 완성이 됐는데 21년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A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이지. 을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등기 받아올 수 없는 거야. 완성 전이냐 후냐. 그래서 완성 전에 바뀌었다고 써 있으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고요. 완성 후에 넘어갔다고 써 있으면 못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언제 소유자가 바뀌었대? 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A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효를 완성합니다. 그럼 A는 이제 뭐가 생긴 거야? 등기 청구권. 근데 얘는 채권적이잖아요. 그럼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쭉 등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A의 상대방은 누군 거야? 갑이죠.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그때 당시 등기 명인이 무효였대. 무효 등기 명인. 그러니까 지금 A가 완성했는데 갑의 등기가 무효였다는 거예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지. 무효니까. 그러면 무효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도 되느냐?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게 이제 작년 35회 기출문제예요. 무효 등기 명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은 누구나? 완성 당시 소유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는 누구한테 등기 받으면 되냐면 갑이에요. 근데 갑이 팔았대. 2015년에 을에게 팔아서 을이 등기돼 있어요.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지.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얘가 상대방이에요. 그럼 을이 병에게 2018년에 팔았대요. 상대방 누구야? 병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2020년 됐을 때 등기된 소유자에게 등기 줘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바꿔서 볼게요. 이번에는 언제 바뀌었대? 완성 후에. 그러면 등기 못 받아온다는 얘기인데 갑이 소유자고요. A가 20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21년에 을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A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갑이죠. 왜?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이때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은 갑인 거야. 근데 이게 을에게 넘어갔네? 그러면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냐면 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채권적이에요. 그럼 채권적이면 아무에게나 등기 달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해야 돼. 상대방. 그럼 A의 상대방은 갑이지 을이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지. 을은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소유자에게 샀어요? 소유자. 그럼 얘는 선일 때만 취득할까? 선악 불문 취득일까? 무조건 취득이에요. 선악 불문.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을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어떤 사유로 등기가 갑에게 회복이 된 거야. 그럼 갑에게는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완성 후의 명인에게는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되셨죠? 우리 시험에 한번 25회 때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소유권이 전전양도가 됐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자는 최종 명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OX. 일단 어떤 의미인지 되셨어요?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전 양도가 됐어요.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대. 그럼 여기서 최종 명인은
완성 전의 소유자예요? 후의 명의냐? 전이죠. 다시 소유권, 이건 국어 공부잖아요. 취득시효가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완성되기 마지막 사람이 최종 명의일 거 아니에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된 게 아니라 양도가 된 후에 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그럼 최종 명의는 완성 후의 명의예요? 전의 명의예요? 전의 명의지. 그럼 얘한테 등기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 자, 그럼 이제 A는 어쩔 수 없네. 시효는 완성했지만 을에게는 등기 못 받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만 지나면 돼요. 또 20년만 지나면 되는 거야. 세월은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소위 1차 취득시효라고 하면 얘를 2차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그럼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A가 이제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만약에 2차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걔한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또 어떻게?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사실 뭐 이건 먼 훗날에 20년 더 지난 다음에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가 갑한테 아니 그 땅을 놔주셨어야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손해배상 하셔 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땅을 팔았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화내면서 손해배상하래. 원칙은 손해배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나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등기 주세요 라고 등기를 청구합니다. 근데 얘가 얘 주기 싫으니까 팔았대. 그럼 얘가 완성 사실을 알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야? 알고.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일단 근거를 좀 볼게요. 이때 손해배상의 근거는 채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차이점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소위 불법행위의 특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써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거 없으면 뭐라고요? 불법행위다라고 불러요? 차이점이 구별이 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이게 나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운전자가 깜빡 졸아서 저를 다치게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운전자에게 뭘 받아야 돼? 손해배상 받아야지. 근데 제가 일어나면서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운전자랑 저랑은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그때는 뭘로 가야 돼? 불법행위예요. 근데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줍니다. 그럼 저는 그 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냐 채무불이행이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림 보세요.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서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계약상의 법률관계에서 나온 거다 상관없다. 계약한 적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불법행위야. 우리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얘가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A와 갑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OX. 틀려. 계약 관계는 없어요. 이건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하는 거냐면 갑이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했어야 돼. 알고. 그럼 만약에 모르고 처분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갑이 을에게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완성 사실을 알고 파는 게 기본적일까요? 모르고 파는 게 기본적일까? 우리 판례는 모르고 파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얘가 점유하는 걸 알았더라면 갑이 제거시켰겠죠. 그러니까 얘가 완성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지만 얘가 완성 사실을 알렸다는 거야. 그러면 알렸으면 이제 얘한테 등기를 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얘한테 팔아먹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제일 기본이요. 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냐를 물으면 그 사람이 언제 등기한 사람이냐가 핵심인 거지. 만약에 완성 전에 등기했다고 써 있으면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는 거고, 완성 후에 받아왔다, 20년 이후에 등기했다라고 써 있으면 걔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중요한 건 일단 요거 바꿔서 나오는 경우 조심하시고, 요거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냥 손해배상을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셔야 돼. 얘가 이거 팔 때 완성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완성 후의 변경.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21년 2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차 취득 시효 후부터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다시 몇 차가 시작된다? 2차 점유 취득 시효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 두 번째 점은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갑과 A 사이, 갑이 등기 명인이고요. A가 시효 완성한 사람이에요. 얘네들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채무 불행은 나올 수 없고요. 나오게 되면 불법행위입니다. 확인하시고,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마지막에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에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아까 보신 거죠? 갑이 있는데 A라는 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 후에 을에게 넘겼대. 그럼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면 누구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는, 자기 상대방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효과는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 자, 이게 이제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합이 나오는데 부합은 뭐 따로 볼 거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로 갈 거야. 공유. 얘는 매년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파트죠. 공유부터 볼 건데 공유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